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3살 김정순 씨입니다. 사위 차 안에 김치 국물이 쏟아졌는데 이렇게까지 사위한테 충격적인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죠. 정순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딸 수진 씨가 결혼한 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딸 부부를 위해 자신의 집에 함께 살자고 먼저 제안한 것도 정순 씨였습니다. 그날도 정순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를 담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라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정순 씨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자신과 마찬가지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면 늘 혼자 있는 동생을 위해 항상 반찬이나 김치를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이모네 가서 김치 좀 갖다 주고 오자. 김치가 맛있게 담궈졌네. 네, 엄마, 그런데 저 말고 이 사람이랑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 급히 보낼 문서가 있어서요. 이 사람이 차로 모셔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야, 괜찮지? 네, 장모님,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할 일도 별로 없어서요. 정순 씨는 정성껏 담근 김치를 큰 통에 담아 준비했습니다. 플라스틱 대형 김치통에 김치를 가득 담고 비닐까지 덮어 뚜껑을 단단히 닫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 씨는 평소처럼 정중하게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조금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인데 장모님 심부름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달갑지 않았거든요. 민호 씨가 운전하는 국산 소형차에 정순 씨가 조수석에 뒷좌석에는 김치통을 놓고 출발했습니다. 민호 씨에게는 이 차가 정말 소중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거의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이 차만큼은 끝까지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매주 세차를 하고 차 내부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특히 가죽 시트는 민호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동생 집까지는 차로 약 30분 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이 가고 있었는데 시내 중심가에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민호 씨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뒷좌석에 놓여있던 김치통이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정순 씨가 단단히 닫았다고 생각했던 뚜껑이 완전히 밀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뒷좌석 가죽 시트 전체가 순식간에 김치 국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마늘 냄새와 젓갈 냄새가 차 안에 진동했습니다. 특히 시트 사이사이로 국물이 스며들어 들어가면서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민호야, 미안해. 내가 뚜껑을 제대로 안 닫았나 보다. 민호 씨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차 시트가 김치 국물로 범벅이 된 모습을 보고는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 진짜, 장모님,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이 시트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미안하다, 민호야. 내가 정말 조심하지 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긴요. 이거 다 갈아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아, 정말 짜증나네. 정순 씨는 사위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실수가 맞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니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 이거 세차하려면 내부 다 뜯어내고 세차해야 한다고요? 김치 국물 가죽 안에 스며들기라도 하면 다 갈아야 된다고요? 진짜 저놈의 김치, 아! 차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호 씨는 계속해서 한숨을 내쉬며 불만을 표현했고 정순 씨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늘과 젓갈 냄새가 진동하는 차 안에서 나머지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때 정순 씨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사고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순 씨가 어떻게 딸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순 씨는 25에 결혼해서 이 집에서 거의 5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모은 돈으로 30년 전에 마련한 이 집은 정순 씨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작지만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남편이 직접 울타리를 만들고 정순 씨가 꽃과 채소를 키우며 정성껏 가꿔온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간 후 정순 씨는 혼자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외로웠지만 딸이 자주 들러주고 손자도 가끔 놀러와서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정순 씨에게는 이웃 순자 씨가 있어 더욱 든든했습니다. 언니,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니까 어떨 때는 쓸쓸하겠어. 그래도 우리 딸이 자주 와주니까 괜찮아. 손자 녀석도 할머니 집이 좋다고 맨날 오고 싶어 하고. 그나저나 너는 별일 없지? 지난번에 아팠던 건 괜찮은 거야? 다 나았지. 언니가 사골까지 끓여줬잖아. 그 덕분이지. 우리 애들도 맛보더니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진하다고 좋아하더라. 순자 씨는 정순 씨보다 1살 어렸지만 둘이 워낙 오래 이웃으로 지내다 보니 마치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큰일 작은일 서로 의논하고 반찬도 나눠 먹으며 정말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사위 민호 씨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친구와 함께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운영을 위해 대출받은 돈과 전세보증금까지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가 정순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전세보증금도 못 받고 빚만 남았어요. 어머나, 그럼 당분간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게 임시로 어디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월세도 부담스럽고. 정순 씨는 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살지 그래. 이 집이 얼마나 넓은데 혼자 살기엔 너무 크기도 하고. 엄마, 정말요? 하지만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진 않을지. 뭐가 괜찮을지 말지야. 가족인데 민호한테 말해봐. 이렇게 해서 딸 부부가 정순 씨와 함께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특히 민호 씨는 장모 집에 신세를 지게 된 것이 자존심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사위와 딸을 위해 아침을 차려주고 민호 씨가 좋아할 만한 반찬도 따로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정순 씨에게는 또 다른 인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 이영수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장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이 집을 매입할 때도 이 사장이 중개해 주었고 그 후로도 가끔 안부를 묻고 지냈습니다. 사모님, 혼자 사시기 힘들면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런 단독주택 많이 찾으시거든요. 아직은 괜찮아요. 사장님, 우리 딸도 자주 오고 해서요. 그래도 언제든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좋은 곳 알아봐 드릴게요. 이 사장은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수료를 더 받으려고 억지로 권하지도 않고 정순 씨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늘 배려해 주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민호 씨에게 차는 정말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차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교통수단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차만큼은 절대 팔 수 없어. 이것까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 민호 씨는 주말마다 정성껏 세차를 했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닦고 내부까지 청소기로 깨끗이 했습니다. 가죽 시트용 클리너까지 사서 관리했습니다. 차가 깨끗해야 마음도 좀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 씨의 마음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점차 장모에게 신세지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은 서서히 짜증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정순 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이런 변화를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지만 딸 가족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평화롭게 가족답게 지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김치국물 사건이 있던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민호 씨는 정순 씨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호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정순 씨와 마주쳤는데 예전 같으면 분명히 인사를 했을 텐데 그날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좋은 아침. 아침 준비 거의 다 됐어. 네, 민호 씨의 대답은 정말 건성이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하게 말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순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어제 일 때문에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이 되자 달라진 분위기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호 씨가 먼저 수저를 들고 정순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었는데 그날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민호야, 어제 차 문제는 좀 어떻게 됐니? 내가 수리비라도 보태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는 밥을 다 먹자마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날은 정말 사무적으로 인사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진이는 이런 남편의 태도를 보며 중간에서 어정쩡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아직 어제 일로 좀 속상해하나 봐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차를 워낙 아끼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순 씨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서 민호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차 시트 청소는 어떻게 됐어? 내가 돈을 좀 보태줄까?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선의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불쾌한 반응을 받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내 잘못인데. 아, 정말 괜찮다니까요. 계속 그러지 마세요. 민호 씨는 말을 끝내고 현관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차 시트를 청소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 씨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정순 씨에게 들렸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돈 보태주겠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딱딱하게 거절해? 내가 언제 딱딱하게 거절했어? 괜찮다고 했지. 말투가 좀 그랬어. 엄마도 미안해 하시잖아. 나도 미안해하셔서 사과받았어. 그걸로 끝이지. 계속 그러면 더 부담스럽잖아. 그래도 엄마 마음은 이해해줘야지. 이해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좀 조심해서 살면 안 될까?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민호 씨의 태도는 점점 더 냉담해졌습니다. 인사는 여전히 했지만 정말 형식적이었고 식사 시간에도 대화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순 씨가 민호 씨가 좋아한다고 했던 갈비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박서방, 오늘은 갈비찜 해봤어. 예전에 맛있다고 하지 않았니? 아,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갈비찜을 몇 젓가락 먹고는 그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순 씨는 정성껏 만든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일어나는 사위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정순 씨는 점점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가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언니,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사위랑은 잘 지내? 지난번에 뭐 실수했다며?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그게 그렇게 감정 상할 일인지 나한테 얼음 그 자체야.
어머, 정말. 처음에는 워낙 예의 바른 사람 같더니. 뭐, 그냥 서로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어. 정순 씨는 순자 씨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가족 일을 밖에 말하기가 그랬고 또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순 씨가 거실을 청소하던 중 민호 씨의 운동화에 실수로 걸레질한 물을 조금 튀겼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었습니다. 어머, 민호야 미안해. 신발에 물이 좀 튀었네. 아유, 진짜 좀 조심해서 하세요, 장모님. 민호 씨의 말투에는 이제 노골적인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김치국물 사건 이후 민호 씨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6월 말이 되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일 내리는 비 때문에 집안 분위기도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순 씨는 무릎이 좋지 않아서 비가 오면 미리 알 수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도 무릎이 특히 더 쑤셨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강한 비가 내릴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정순 씨는 비가 내리기 전에 시장에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내가 시장 좀 다녀올까 해. 비가 오기 전에 장 좀 봐야겠어. 엄마, 제가 퇴근하고 사올게요. 굳이 나가지 마세요. 아니야, 너는 직장 다니느라 바쁘잖아. 내가 다녀올게. 금방이야. 민호 씨는 이 대화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이 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제안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점심을 먹고 장바구니를 들고 나갔습니다.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지만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정순 씨는 평소보다 서둘러 장을 봤습니다. 채소며 고기며 필요한 것들을 재빨리 샀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비 소식 때문에 분주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다녀가세요. 곧 비 엄청 온다고 하네요. 정순 씨가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쯤 남았을 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 정도였는데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렇게 갑자기 내릴 줄 몰랐거든요. 정순 씨는 급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3의 나이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비가 너무 세차게 내려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옷은 순식간에 흠뻑 젖었고 신발 안으로도 물이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었고 차가운 빗물이 목 뒤로 흘러내렸습니다. 간신히 집에 도착한 정순 씨는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온몸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정순 씨는 다시 한번 차근차근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분명히 맞는 번호인데 계속 삐삐 소리만 날 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정순 씨는 당황해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민호 씨였습니다. 네, 장모님. 민호야, 내가 지금 집 앞에 있는데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가 바뀐 건가? 아, 그게요. 저희가 지금 급한 일로 나와 있어요. 도어락이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제가 곧 가서 열어드릴게요. 그래? 그럼 언제쯤 들어와? 1시간 정도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장모님. 그래, 알겠어. 그럼 빨리 좀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 씨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비를 피한답시고 대문 밑에 서 있었지만 바람 때문에 비가 옆으로 들이쳐서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정순 씨는 젖은 옷에 덜덜 떨면서 민호 씨를 기다렸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온몸이 오한에 떨렸습니다. 장바구니도 무겁고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지만 민호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서방 어디야? 아직 못 와? 아, 죄송해요. 일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너무 젖어서 감기 걸릴 것 같아. 빨리 좀 와줄 수 없을까? 정말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하지만 또 1시간이 지나도 민호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어지러움까지 느껴졌습니다. 3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민호야, 제발 좀 와줘. 내가 정말 못 견디겠어.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민호 씨의 목소리에는 급박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여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이웃들이 지나가면서 젖은 정순 씨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 할머니 왜 비에 저렇게 젖어서 서 계시지? 집에 못 들어가시나? 정순 씨는 창피하고 서러웠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3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민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말입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일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민호 씨와 수진이는 젖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갖고 있었고 급하게 달려온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열리는 것을 보니 정말 고장이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고생했네요. 장모님, 들어가서 빨리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엄마, 괜찮으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하지만 정순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의 태도도 그렇고 이렇게 늦게 온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둘 다 전혀 젖지 않은 것이 이상했습니다. 정순 씨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이미 몸살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한이 멈추지 않았고 목이 칼칼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고열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순 씨는 그날 밤부터 심한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넘게 차가운 빗속에 서 있었던 탓에 고열이 나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수진 씨는 아픈 어머니를 돌보느라 회사도 반차를 냈습니다. 죽을 끓여드리고 해열제도 드리고 하루 종일 옆에서 간병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열이 좀 내린 것 같은데. 응, 많이 나아졌어.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문이 안 열려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정순 씨는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민호 씨가 수진이와 함께 급한 일로 나갔다고 했는데 지금 수진이 말투를 들어보니 마치 그 일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그날 너도 민호랑 같이 급한 일 보러 나간 거 아니었니? 수진이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요? 저는 그날 집에 있었는데요. 민호가 너랑 같이 급한 일로 나갔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민호만 혼자 나갔다 왔어요. 정순 씨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민호 씨가 분명히 수진이와 함께 나갔다고 했는데 수진이는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진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자기야, 잠깐 와봐. 민호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가 그날 도어락 고장 났을 때 일로 얘기하시는데 당신이 나랑 함께 일 보러 나갔다고 했다면서. 민호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뭐? 나 그날 집에 있었잖아. 당신 혼자 나갔다 온 거 아니야? 아, 맞네. 내가 말을 잘못했나 보다. 나 혼자 나갔었지. 하지만 수진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민호 씨가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행동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어락이 정말 고장났던 거야? 응, 갑자기 안 열리더라고. 그럼 우리가 안에서 어떻게 열 수 있었어? 도어락이 완전히 고장나면 안에서도 못 여는 거 아닌가? 민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생각해두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배터리가 약해져서 그런 것 같았어. 간헐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봐. 배터리 문제면 경고음이 나는데 그런 소리 들었어? 아,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 수진 씨는 남편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민호 씨가 거짓말할 때의 습관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자기야, 나랑 좀 이야기해. 엄마, 좀 쉬세요. 수진이는 민호 씨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정순 씨는 침대에 누워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솔직히 말해. 그날 정말 뭔가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소리야? 정말 도어락이 고장났었어. 그럼 왜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어? 처음에는 나랑 같이 나갔다고 하더니 지금은 혼자 나갔다고 하고. 내가 당황해서 말을 잘못한 거야. 자기야, 나는 자기가 거짓말할 때 어떤 표정 짓는지 다 알아. 지금 그 표정이라고 내가 당신이랑 하루 이틀 살아? 민호 씨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 도어락이 고장난 게 아니지? 당신이 일부러 안 열어준 거야? 설마 진짜 그런 거 아니지? 민호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정말 일부러 그런 거라고? 김치 일로 화가 나 있었잖아. 그런데 또 전화 와서 도어락 고장났다고 하길래 그냥 좀 혼내주고 싶었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70 넘은 우리 엄마를 빗속에 3시간이나 세워둔 거야? 일부러? 나도 그렇게 오래될 줄은 몰랐어. 1시간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1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게 중요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당신 제정신이야? 정말 미안해.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정신이 없었어. 화가 났다고? 김치 국물 흘린 걸로? 그게 사람을 빗속에 방치할 이유가 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민호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추우셨을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엄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수진 씨는 남편의 말을 더 들을 수가 없어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정순 씨는 이미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봤어요. 정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정말 일부러 자신을 괴롭힌 것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민호 씨가 정순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민호 씨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집안은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호 씨는 정순 씨 앞에서 계속 사과했지만 정순 씨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민호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벽을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 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충격적이었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수진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이건 박서방이랑 내 문제고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정순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울부짖는 것도 아닌 이상하게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수진 씨와 민호 씨는 정순 씨가 어떤 마음인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민호 씨가 또 다시 사과했습니다. 장모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만해. 정순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의 말투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호 씨와 수진 씨가 출근하고 나서 정순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이 집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자신의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선의로 딸 가족을 도와줬더니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점심시간쯤 순자 씨가 놀러 왔습니다. 언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아직 몸살이 안 나았어? 몸은 좀 나아졌지. 그냥 기분이 별로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순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치국물 사건부터 시작해서 장만할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사람이 정말 그랬다고? 응, 어제 수진이가 추궁해서 다 털어놓더라. 그 얘기 듣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김치 국물 좀 흘렸다고 그렇게까지 해? 진짜 해도 너무하네. 화날 만하지. 지금 듣고 있는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장모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나도 믿어지지 않아. 언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그걸 그냥 냅둬. 정순 씨는 순자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기 얹혀 살고 있는 거 맞지? 응, 전세금도 날리고 빚도 있대. 그럼 언니가 쫓아내면 갈 데가 없겠네? 글쎄, 나 같았으면 당장 내쫓았어. 같이 못 살지. 앞으로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딨어? 잘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용서가 안 돼.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뭐라고 용서를 해? 아무튼 마음 좀 다잡고 푹 쉬고 계셔. 내가 내일 다시 올게. 순자 씨가 돌아간 후 정순 씨는 혼자 앉아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 씨가 아무리 사과해도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호 씨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들킨 것을 후회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가 퇴근해서 정순 씨와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랑 제대로 이야기해봤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어요. 수진아, 네가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라. 정순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이런 짓을 하나? 엄마, 수진아, 엄마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 그날 밤 늦게 정순 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순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사장 영수 씨에게 말이죠. 네, 사모님 좋은 아침이에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우리 집 팔고 싶어요. 네, 갑자기 무슨? 빨리요. 최대한 빨리 팔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순 씨가 얼마나 이 집을 아끼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갑자기 왜 집을 파신다고? 사정이 생겼어요.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딸 가족도 지금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것 정리하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집 전부 다 팔려고요. 이영수 사장은 정순 씨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단호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결정하신 거예요? 네, 확실해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요즘 이런 단독주택 많이 찾으시니까 몇 달도 안 돼서 매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 씨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였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민호 씨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시간이었습니다. 이영수 사장은 정말 일처리가 빨랐습니다. 사흘 만에 집 사진을 찍고 매물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정순 씨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은 위치도 좋고 상태도 양호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금세 나타났습니다. 사모님, 벌써 문에 전화가 몇 통 왔어요. 이 정도 조건이면 생각보다 빨리 나갈 것 같은데요. 정말요? 그럼 언제쯤?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계약 가능할 것 같아요. 가격을 좀 더 내리면 더 빨라질 수 있고요. 근데 가격은 굳이 안 내리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정말 마음 안 바뀌시겠어요? 네, 전혀요. 오히려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정순 씨는 집 매각 이야기를 아직 수진 씨와 민호 씨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확실해진 다음에 말하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이영수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좋은 소식이에요. 계약을 원하는 분이 계세요. 사진도 충분히 보셨고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시네요. 정말요? 언제 계약할 수 있어요? 내일 당장도 가능해요. 현금으로 사시겠다고 하셔서 대출 절차도 필요 없고요. 그럼 내일 하죠. 그런데 어머님, 가족분들은 알고 계세요? 곧 알리려고요. 정순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와 민호 씨가 퇴근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순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팔기로 했어. 수저를 들고 있던 민호 씨와 수진 씨가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집 팔아서 시골로 내려갈 거야. 장모님,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며칠 전부터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야. 수진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이 집을 왜 팔아요? 농담 아니야. 내일 계약해. 민호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 제발요.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너 때문만은 아니야. 내가 결정한 일이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갈 곳이 없는데. 너희는 알아서 해. 정순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장모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무릎 꿇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미 결정했어. 민호 씨는 실제로 정순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네가 스스로 포기한 거지. 수진이도 울먹이며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 사람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뉘우친다고? 들킨 걸 뉘우치는 거지. 한 행동을 뉘우치는 게 아니야. 정순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73살 노인을 비 맞는데 3시간 세워뒀으면서 지금 와서 뉘우친다고? 안 사돈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냐? 민호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 씨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내 집에서 내가 눈치 보며 살 이유는 없어. 엄마, 그런 일 다시 없을 거예요. 제가 보장할게요. 수진아, 네가 어떻게 보장해? 너도 그날 아무것도 몰랐잖아. 수진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순 씨는 약속대로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현금 거래였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순 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눈물범벅이 된 수진 씨와 절망에 빠진 민호 씨였습니다.
엄마, 정말 계약하셨어요? 응, 다 끝났어. 다음 주까지 이사 나가면 돼. 장모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계약금도 받았어. 이제 돌이킬 수 없지. 민호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정순 씨가 정말로 집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저희는 어디로 가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시골로 내려갈 거고. 엄마, 정말 저희랑 헤어지시려고요? 헤어지는 게 아니야. 각자 살 길을 찾는 거지. 그날 오후 민호 씨와 수진 씨는 급하게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구할 수 있는 곳은 작은 원룸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가 소식을 듣고 정순 씨에게 찾아왔습니다. 언니, 부동산에서 그러던데 정말 집을 팔았다면서? 응, 다 끝났어. 속이 다 시원하겠어. 사위는 뭐라고 안 해? 죄송하다고 하지. 그제야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더라고. 그럼 이제 어디서 살아? 원룸 구했다고 들었어. 둘이서 살기엔 좋겠지만 어쩌겠어. 자업자득이지 언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정순 씨는 처음으로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시원해.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그런데 시골은 어디로 가? 고향으로 내려가게? 충청도 쪽에 작은 집 하나 알아봤어. 조용하고 좋더라고. 주변 환경도 좋고. 마침내 이사 날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와 수진 씨는 정순 씨가 떠나는 것을 말리려고 마지막까지 애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이미 짐도 다 쌌어. 장모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민호야, 이제 그만해. 너도 이제 철이 들어야지. 정순 씨는 작은 트럭에 필요한 짐만 싣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큰 가구들은 대부분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면서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살아봐라.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야. 민호 씨와 수진이는 정순 씨가 떠나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부부는 이제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정순 씨가 시골로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정순 씨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지만 마당이 있어서 채소도 기를 수 있었고 이웃들도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치 볼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순 씨가 마당에서 배추를 심고 있을 때 택배가 왔습니다. 수진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건강식품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엔 좁아서 답답했지만 이제 조금 적응했어요. 그이도 요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께 너무 죄송해요. 정순 씨는 편지를 읽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예전 이웃인 순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시골 생활은 어때? 언니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 죽겠다. 여기 정말 좋아.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언제 한번 내려와. 그래야지. 근데 언니한테 전해줄 소식이 하나 있어서 연락했어. 언니 사위 이야기야. 박서방이 왜? 요즘 정말 달라졌더라고. 수진이한테 잘하고 새 일자리도 구하려고 열심히 하고 그게 내 눈에도 보이더라. 그래? 아까 마트에서 만났는데 언니 얘기 나오니까 눈물까지 흘리더라고.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정순 씨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원룸이 너무 좁아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도 언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다 짠하더라. 언니는 후회 안 해? 좀 심하게 한 건 아닌가 생각은 안 들어? 한 번도 후회 안 했어.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정순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벌써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겠지. 만약에 우리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 정도로도 안 끝났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야. 특히 나이 먹은 어른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지. 막말로 내가 아니라 자기 엄마한테 화가 나도 그럴 수 있나? 애초에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한 달 더 지나서 수진 씨가 직접 시골까지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는 딸이 올 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엄마, 수진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요. 수진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2달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습니다. 엄마, 여기서 잘 지내세요? 응,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남편과 함께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번 일로 정말 깨달았나 봐요. 그래? 예전에는 제가 뭘 말해도 대충 들었는데, 이제는 제 말을 진짜 귀담아 들어요. 그럼 잘 됐네. 그리고 엄마 얘기만 나오면 눈물부터 흘려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안다고. 정순 씨는 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싶어 해요. 와도 될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엄마, 수진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해.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엄마가 한 가지만 말해줄게. 네, 엄마.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아야 해. 특히 가족한테는 더욱 그래야 하고. 네, 민호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앞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해. 그게 진짜 반성하는 거야.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잘못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하면 안 돼.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니라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 수진이는 어머니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너는 미안할 건 없어. 다만 앞으로는 좀 더 똑똑하게 살아. 그날 저녁 수진 씨는 하룻밤 묵고 다음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하지 마세요. 멀리 하는 게 아니야. 각자 제자리에서 사는 거지. 그래도 가끔은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러렴. 수진 씨가 떠난 후 정순 씨는 마당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지나가다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순 씨, 저녁 산책이세요? 네, 이장님, 노을이 참 예쁘네요. 여기 와서 사신 지 2달 됐는데 어때요? 서울이 그립지 않아요? 전혀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 마을에 좋은 분이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장님이 떠난 후 정순 씨는 혼자 웃었습니다. 73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민호가 나한테 한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덕분에 나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늙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거다. 정순 씨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수진 씨도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순 씨 자신이 당당한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지금도 정순 씨는 시골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이웃들과도 정겹게 지내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눈치만 보며 살았을 텐데 어찌 보면 민호 덕분이네. 하지만 정순 씨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